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축 늘어진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구두 안까지 축축했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보이십니까? 조금 전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듣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사람하고는 일 안 합니다. 기본 매너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시선들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구겨진 셔츠, 물이 스미는 양복.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를 지나쳤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 가방만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떨어지려다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은 하셨겠지만요. 저희는 수준에 맞는 업체와 일해야 해서요. 오늘 건 여기까지 하시죠.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문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밖으로 시커먼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밀린 월세와 자재 대금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걱정 마. 오늘은 어떻게든 도장 찍어 올게.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문 하나 닫히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제 얼굴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젖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눈을 피한 채 서 있었습니다. 1층 로비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지나갔고 누구 하나 제 얼굴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화분 옆 구석에 조용히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방금 전까지 제 운명이 걸려있던 회사였지만 저 같은 사람 하나쯤은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양복 자락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 너머 빗속에서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건물 정문 바로 앞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그냥 또 다른 잘나가는 사람의 출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 순간까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살짝 몸을 돌리더니 눈을 떴습니다. 오늘 태산이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만 잘 되면 월세도 밀린 거 좀 정리하고 자재 대금도 숨 좀 돌릴 수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손등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툭툭 들려왔습니다. 아이 발 뒤꿈치가 장판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와? 잠옷 바지를 끌어올리며 나온 아이가 눈을 비비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게 웃는 척했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라 아빠가 일 잘 끝내고 오면 주말엔 놀이터 갈까? 아이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진짜지? 약속이다. 약속. 그 단어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남은 반찬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을 구워 밥 위에 올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집주인 이번 달까지도 안 되면 진짜로 방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며칠째 읽지 못한 자재 대금 독촉 문자들이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일부러 뒤로 넘겼습니다. 오늘 태산만 되면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 제 말에 아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오래전에 달아놓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날 날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일부러 진하게 표시해둔 날이었죠. 밥을 서둘러 먹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양복이 몇 벌 걸려 있었지만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옷걸이를 하나씩 밀어보다가 마지막 남색 양복에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이거네. 소매 끝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그나마 제일 멀쩡한 옷이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조심히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고 셔츠에 다리미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주름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괜히 마음도 조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려는데 손이 자꾸 꼬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리 와봐. 아내가 뒤에서 다가와 넥타이를 가지런히 매주었습니다. 당신, 오늘 잘 될 거야. 당신 책임감 있는 거, 나도 알고 애도 알고, 하늘도 알겠지.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턱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오늘만큼은 된다라는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현관 앞에 나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거래처였습니다. 김 사장, 오늘 태산이랑 미팅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숨 좀 쉬자고. 알지? 네, 형님. 오늘 꼭 잡아오겠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아이는 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비 와? 현관문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벌써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는 것 같네. 우산 쓰고 가면 되지 뭐. 저는 오래된 검은 우산을 한번 폈다 접었습니다. 살짝 휘어진 살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지만 그냥 덮고 접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내가 제 양복 소매를 한번 털어주었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또 걸어갈 거야? 응. 지하철역까지만 걸어가면 돼. 오늘은 괜찮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제 주머니에 손을 슬쩍 넣었습니다. 택시 타도 되는 날이면 좋겠다. 우리. 작은 농담 같았지만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좀만 기다려봐.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 안 되면 정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비 냄새가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잔뜩 내려앉아 있었고 회색 구름이 건물 사이를 눌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색 양복깃을 한번 세우고 검은 우산을 들고 골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그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은 아직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산을 폈습니다. 오래된 우산살이 한쪽은 휘어져 있었지만 비를 막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이미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 가방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다들 바쁘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류장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버스 요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교통비, 점심값, 잡다한 비용들, 지하철역까진 걸어가도 되지. 저는 줄 끝에 서려다 살짝 몸을 돌려 인도로 올라섰습니다. 검은 우산을 조금 더 숙이고 남색 양복깃을 세웠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처음엔 우산 끝에 맺히던 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산천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인도 옆 빗물 고인 웅덩이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물보라가 바지를 적셨습니다. 아이 젠장.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도 제 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살짝 들어 올리고 멀리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불빛에 부딪혀 흩어지며 도로 위가 허옇게 번졌습니다. 제 양복 자락 끝은 이미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우산으로 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류 가방만은 어떻게든 품 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한참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발밑에서 양말이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버스 탈 걸 그랬나. 마음속에서 후회가 올라왔다가 저는 고개를 한번 크게 저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을 다시 생각하면 발걸음만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빠르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틈에 섞여 도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앙쯤에서 어디선가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빵, 빵, 아, 비켜요. 고개를 돌려보니 반대편 차선 쪽에 수레 하나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휩쓸린 종이박스들이 수레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레 손잡이를 붙잡고 선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탓에 비를 피해 고개를 숙인 건지 아니면 두려움에 몸을 더 웅크린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수레바퀴 하나가 배수구 철망 사이에 딱 끼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차들은 양쪽에서 멈칫거리다가 어디선가는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비도 오는데. 비켜요, 비켜. 노인은 쩔쩔매며 수레를 당겨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박스 무게 때문에 수레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의 사람들은 서둘러 뛰어 건너갔습니다. 저만 혼자 중앙쯤에서 걸음을 늦추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연달아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손등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눈앞에는 지하철역을 향한 길이 열려 있었고 멀리에는 높은 빌딩들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제가 가야 할 태산건설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분침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노인의 어깨가 더 작아져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 사람의 살과 뼈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들은 신호가 바뀌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겹쳐지고 앞뒤 차들이 동시에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도심 한복판, 비에 젖은 횡단보도 위에서 저는 두 갈래 길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수레와 함께 꼼짝 못하고 선 한 할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몇 걸음 더 걸어가려 했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서 있자니 빗줄기가 더 세게 내려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빵, 빵, 아, 빨리 좀 비키라니까. 차창 사이로 섞여 나오는 목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다시 돌려 수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수레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묶어둔 노끈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스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깨는 연신 들썩였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건지 놀라서 떠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지금 가면 진짜 늦는다. 제 시선이 다시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계 초침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결에 물어보던 아이 얼굴, 넥타이를 매주면서 웃던 아내 얼굴, 문자 속 짧은 문장만 남긴 집주인. 지금 지나치면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멈추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걸까? 비가 우산 끝을 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 마디까지 그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제 입에서 낮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우산을 반대로 돌렸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하던 발걸음을 꺾어 수레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고인 횡단보도 위를 가르며 신발이 첨벙거렸습니다. 양복 바지 끝이 더 젖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물에 젖은 머리카락, 눈은 허공을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우산을 높이 들어 할머니와 수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놀란 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러다 차에 치이시겠어요. 잠깐만 뒤로 물러나 계세요. 저는 한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다른 손으로 우산을 붙들었습니다. 빗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셔츠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수레바퀴는 생각보다 깊게 끼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개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경적을 울렸습니다. 뭐 저런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누군가의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발을 배수구 쪽으로 바짝 대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으라차! 수레가 순간 들썩이더니 끼어있던 바퀴가 철망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튀어 제 바지와 양복 앞자락을 덮쳤습니다. 얼굴에도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수레를 인도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바닥과 팔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인도 위로 수레가 올라섰을 때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헉헉. 숨을 고르며 우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허리를 굽힌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옷을 다 버렸네. 어쩌나. 저는 손등으로 얼굴에 튄 물기를 훔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서 계시면 더 위험하셔요. 길 건너가셔야죠. 할머니는 미안한 듯 손을 꼬고 서 있었습니다. 이 비싼 양복을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저도 비 맞는 건 싫지만요. 할머니가 다치시는 것보단 낫죠.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양복과 구두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품 안을 더듬더니 작은 보자기 같은 걸 꺼내려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젊은이. 얼마 안 되지만. 주름진 손 사이로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보자기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대신 다른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얹힌 건 낡은 손수건 하나였습니다. 끝단에는 실로 수놓은 글씨가 비에 젖어번져 있었습니다. 가늘게나마 복자가 보였습니다. 이건 옛날에 내가 직접 수놓은 건데. 나한텐 너무 오래돼서 젊은 양반이 가져가죠. 그냥 고맙다는 표시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나도 누군가한테 뭐 하나는 주고 싶어. 오늘 같은 날 그냥 가면 내 마음이 더 미안해서 그래.
주름진 손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손가락 끝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손수건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럼 잘 쓰겠습니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제 우산을 한번 쳐다보더니 자기 어깨 위로 조금 더 끌어당겨 썼습니다. 젊은이, 비 맞지 말고 얼른 가.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길인 것 같구먼. 저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횡단보도 쪽을 돌아보니 신호등은 이미 몇 번이나 색을 바꾼 뒤였습니다. 이제 정말 늦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재킷 안주머니에 급히 넣었습니다. 젖은 천이 가슴께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쥔 손에 힘을 다시 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산건설이 있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품에 넣은 이 작은 손수건이 나중에 제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걸. 건물 입구가 눈앞에 보였을 때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우산은 이미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우산 옆으로 흘러내려 양복 어깨와 등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빌딩 앞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줄줄이 찍혔습니다. 경비원이 제 발밑을 한번 훑어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태산건설 하청 계약 미팅이요. 오늘 2시에. 입술이 마르고 목에서 쉰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이마에 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양복색은 물에 젖어 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층수가 바뀔 때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번듯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눈을 한 번씩 제 쪽으로 스쳐봤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저는 넥타이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낮은 목소리, 저를 보는 짧은 시선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문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김 사장님이시죠? 담당 과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양복 주머니에는 반짝이는 볼펜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제 전신을 훑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보이세요? 복도 끝 벽시계로 시선이 끌려갔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한참이나 지난 시각이 빨간 초침 옆에 찍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좀. 말끝이 잘렸습니다. 저희가요.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아세요? 과장이 일부러 주변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가 시간입니다. 둘째가 기본 매너고요. 셋째가 같이 일했을 때 우리 회사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눈을 피하며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시간도 이렇게 늦으시고. 과장은 제 어깨와 양복, 젖은 바지 끝을 차례로 내려다봤습니다. 옷차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 임원들 앞에 세우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손에 쥔 서류 가방 손잡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길 한가운데서 여긴 다 사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다들 그런 거 넘어서 시간 맞춰 오는 거고요. 비 온다고, 교통체증 있다고, 다 이해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복도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건 이 정도로 하시죠. 저희도 더 이상 시간 빼기 어렵습니다. 한 번만 회의실에 들어가서 설명할 기회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김 사장님. 과장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첫 만남에서 기본이 안 지켜지면 그 다음은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이 모습 그대로가 저희가 보는 김 사장님의 수준이에요. 그 말이 가슴팍 깊숙이 꽂혔습니다. 안주머니 안쪽 젖은 손수건이 달라붙어 있는 자리까지 함께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은 살짝 비켜서며 출입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로비에 잠깐 쉬었다 가세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저는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문틈 사이로 저를 흘깃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웃음 섞인 말소리가 아주 짧게 새어나왔다가 끊겼습니다. 복도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류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쥔 채 회의실에서 먼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 속에서 젖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을 다른 회사 사람들 몇 명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석을 찾아가 화분 옆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때 안주머니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미끄러져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젖은 천 한 장이 허벅지 쪽으로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쥐어주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끝에 수놓인 복자가 젖은 천 사이로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손수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정문 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를 털어내는 구두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존재감이 로비 공기를 가르며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찍어놓은 물자국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분 옆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축 처진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허벅지 쪽에 닿는 순간 젖은 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안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보니 굳게 쥐어둔 손수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하얗던 천은 이미 빗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조그맣게 복자가 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빗물과 땀에 번져 글씨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 글자는 또렷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떨리던 할머니 손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 손수레를 잡고 놓지 못하던 모습. 그 손이 지금은 제 손등 위에 포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천 사이로 체온이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복. 입술 사이로 글자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들었다면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로비 가운데를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지금 제 꼴을 누군가 다시 보는 게 싫었습니다. 보안 게이트 쪽에서 카드 찍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몇 초 뒤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무릎 위, 흰 손수건 위로 그림자가 잠깐 걸쳐졌다가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눈앞 바닥에 반사된 그림자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구두 앞코가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접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도려낸 듯 짧고도 예리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들었습니다. 정면에는 잘 다려진 바짓단과 반짝이는 구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위로 짙은 색 정장 자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제 얼굴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두 손 사이에 끼워진 손수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이 손수건을 한 바퀴 천천히 훑었습니다. 끝단의 복자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구두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안내 데스크 쪽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쪽으로 뻗어와 손수건 가장자리를 살짝 집었습니다. 젖어있던 천이 남자의 손가락 사이에서 조금 구겨졌습니다. 남자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손수건, 숨을 고르는 듯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리는 게 분명 들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다시 쥐었다가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제 눈과 낯선 남자의 눈이 그제야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만 딱 그 순간에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이 손수건 끝을 더 꽉 집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손등의 힘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손수건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말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오다가 길에서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길에서요? 남자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 횡단보도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왔는데요. 말을 이어가자 몸속 어딘가가 다시 젖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배수구에 끼어서 차들이 계속 경적을 울리고 그대로 두면 위험해 보여서 그냥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손수건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돈은 안 받겠다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걸 억지로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복자가 수놓인 모서리가 남자의 시선에 다시 박혔습니다. 그의 두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할머니 얼굴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점 하나 있으셨습니까? 장대비 아래 수레 옆에서 떨리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썹 바로 위에 동그란 점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자리에서 숨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쥔 채로 한 걸음 제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걸을 때 살짝 절뚝이시지는 않았습니까? 계단을 오르실 때 조금 힘들어 보이시긴 했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요. 짧은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입술 사이로 떨어진 한마디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큰 몸이 그림자처럼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앞코가 닿으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로비 여기저기에서 작게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친 채로 머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 말이 바닥에서 한번 튕겨올라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몇 년 동안 전국을 다 뒤져도 못 찾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치매가 오신 뒤로 비만 오면 집을 나가셨습니다. 젊은 시절 폐지를 주어 우리를 먹여 살리시던 때를 잊지 못하셔서요. 손수건이 그의 손에서 구겨졌다 펴졌습니다. 그 손수건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아끼시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걸 지금 젖은 양복을 입은 사장님 손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지만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빗속에서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짚어 말할 때마다 로비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태산 그룹 회장 장태산입니다. 그 이름이 로비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멀리 서 있던 직원들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비서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당장 위치부터 확인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까 위층에서 김 사장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전부 데려오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젖었던 양복은 말라가고 있었지만 얼룩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낮에 봤던 그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장이 비서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무릎을 꿇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회사의 최고 자리 사람으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 그가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신 이야기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말에 과장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는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실력 이전의 마음입니다. 과장을 향한 시선이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회사가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네요. 과장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때는 상황을 잘 몰라서. 상황을 몰랐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죠. 회의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제 쪽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김 사장님,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건 하청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대신 비를 맞은 사람과는 조금 다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가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태산건설의 일반 하청 계약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룹의 공식 파트너사 계약서입니다. 손에 들린 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주거상가 인테리어에 우선 협력사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네. 오늘 빗속에서 보여주신 선택이면 현장에서도 사람을 먼저 보는 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을 향한 시선이 다시 날카롭게 옮겨졌습니다. 아까 김 사장님께 했던 말 그대로 제가 듣고 싶네요. 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사장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제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다른 부서로 한동안 내려가 계세요. 회장의 한마디에 회의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펜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한 집 지붕을 하나같이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횡단보도 위에서 우산을 씌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 들어갈 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아침의 불안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 사무실 간판 위에 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이었지만 새로 달린 간판만큼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유리문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회장이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어머니 모시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비 맞으면서 나를 끌어내주던 손이 아직도 기억나? 주름진 손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내가 평생 폐지 주워 올리면서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날은 누가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것 같아서 할머니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회장이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어머니의 마음은 김 사장님 가게 지붕 위에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도 사무실 안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 앞에 세워둔 오래된 우산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어 있던 그날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던 작은 우산 하나가 지금은 우리 가족 머리 위 지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씩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운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빗속에서 멈춘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저는 할머니와 회장 그리고 제 가족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비오는 횡단보도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